여기 한국으로 징벌적 강제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영국 BBC 촬영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한국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이건 인권조차 무시하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고성을 지르며 길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숙소에서 나온 한국인 여성이 그들에게 첫마디를 땜과 동시에 그들은 모두 경악을 하며 굳어버리고 말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담긴 BBC팀의 영상은 전 세계로 방송되며 현재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체 한국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던 것일까요? 하필이면 나보고 한국을 가라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런던 데스크의 공기는 차가웠고 제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장의 지시를 통보받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BBC 런던 본사에서 15년 차 시니어 리포터로 구르고 굴렀습니다. 분쟁 지역과 유럽의 굵직한 정치 스캔들을 쫓아다니던 저에게 갑자기 아시아, 극동의 유행이 나타나는 나라로 취재, 리드를 맡으라는 건 명백한 좌천이자 커리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삐딱하게 기대어 있던 촬영 감독 데이비드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아시아의 팝 음악이나 쫓아다니는 10대들 인터뷰라도 따오라는 건가? 우리가 무슨 엔터테인먼트 채널의 잼버리 팀도 아니고 차라리 북한을 가라고 하면 목숨 걸고 그림이라도 건져오지. 거긴 그나마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라도 잘 나올 것 아냐. 근데 남한이라니. 거긴 그냥 시끄럽고 특색 없는 플라스틱 같은 나라잖아. 아무도 그런 형편없는 나라엔 관심이 없다고. 저는 데이비드의 가벼운 입방정을 평소라면 제지했겠지만 이번만큼은 내심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차라리 중동의 모래바람을 맞는 게 내 이력서에는 낫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윗선에서 내린 명령인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표를 쓸 수도 없을 노릇이고 우리는 마치 징계를 받아 유배지로 떠나는 폐잔병들처럼 투덜거리며 짐을 챙길 뿐이었죠. 우리는 히스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이 출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끔찍한 시간 낭비인지에 대해 떠들어대긴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한국이란 그저 인터넷 속도가 조금 빠르고 아이돌 음악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운 좋게 벼락 출세한 아시아의 변방 국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트래픽이 전혀 끌리지 않는 그야말로 특파원 입장에서는 유배지 국가와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장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가장 먼저 우리를 덮친 것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아니라 묘하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아시아 공항의 모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고성, 불친절하고 피곤해 전 직원들,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동선, 그리고 낡은 카펫 냄새. 하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너무나도 매끄럽고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안은 수많은 인파가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찰나의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통제 구역에라도 들어온 것 같잖아. 사람들이 기계야. 왜 아무도 소리를 안 지르지? 그의 말은 비아냥이었지만 그 속에는 이질적인 환경에 대한 명백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혼란스럽고 소란스러운 공항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 과도할 정도의 쾌적함은 오히려 인위적이고 의심스러운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쇼윈도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불쾌함이었죠. 그 불쾌함이 당혹감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는 습관처럼 가방을 뒤져 여권과 펜을 찾았습니다. 을에 거쳐야 하는 복잡한 종이 서류와 퉁명스러운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종이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내판의 직관적인 다국어 시스템을 따라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권 스캔, 안면 인식, 끝이었습니다. 기계가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게이트를 열어주자 오히려 제 발걸음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잠깐, 이게 다라고? 서류는, 스탬프는. 저는 바보처럼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절차를 빼먹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나갔다가 나중에 꼬투리를 잡혀 미립국자로 취급당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의 다른 외국인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물 흐르듯 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의 공항이었다면 좋기 2시간은 뱀처럼 다리를 튼 줄에 서서 진을 빼야 했을 과정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이 이 매끄러운 기계들은 마치 너희들의 그 촌스러운 의심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우리를 뱉어내 버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인간이 필요 없는 무지막지한 기술과 시스템, 인프라를 갖춰버렸고 저는 그저 뒤처진 아날로그 국가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최신 문명에 적응하지도 못했던 거였습니다. 시스템보다 나 자신이 더 어리석고 아둔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그건 열강제국 영국 시민은 절대로 느껴선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써 헛기침을 하며 구겨진 자존심을 애써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위기는 그 얄팍한 자존심의 상처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수화물 수치대에 도착해 짐을 기다리던 중 장비 담당 팀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레일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메인 촬영 장비가 담긴 육중한 펠리컨 케이스 3개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케이스 안에는 15만 파운드어치가 넘는 최상급 레드 카메라 바디와 마스터 프라임 렌즈군, 그리고 촬영 데이터의 운명을 쥐고 있는 메인 드라이브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취재팀의 목줄이자 제 커리어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장비 없이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올스톱이었습니다. 본사에서 이 막대한 손실을 이유로 제게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것이란 사실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아시아의 물류 시스템이란 형편없다니까. 장비를 직접 수속했던 데이비드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자신의 확인인 게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국의 공항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분실된 게 뻔해. 내 렌즈들, 런던에서 똑바로 실었는데 이 미개한 환승 시스템이 다 망친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수치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른 팀원 하나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팀의 리더로서 수습을 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타버린 후였습니다. 유럽의 공항에서 수화물을 분실했다는 것은 곧 영원한 이별을 의미했습니다. 불친절한 분실물 센터에 대기표를 뽑고 3주가 지나도록 기계적인 매크로 답변만 받다가 결국 보험 처리로 끝나는 그 끔찍한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말로만 보험 처리지 실제로 보험 처리가 되기까지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공항에는 공항 직원이 배째라식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죠. 어차피 느려 터진 유럽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도둑질을 적발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한국이라고 다를 리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 더 절망적일 거라고 확신했죠. 그때 소란을 눈치챈 한국인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화 속의 영웅처럼 과장된 표정을 짓지도 우리의 패닉에 동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블릿 PC 하나를 손에 든 채 너무나도 차분하고 실무적인 영어를 구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수화물 태그 번호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데이비드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지만 한국인 직원은 데이비드의 감정적인 분노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반포기 상태로 구겨진 수화물 태그를 건네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봤자 내가 뭘 어쩌겠어. 분실 신고서 한 장 주면서 한 달 뒤에나 연락하라고 하겠지. 이런 개발도상국과 다름없는 국가를 내가 믿을 것 같아. 직원이 태블릿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념이라는 단어를 채 다 삼키기도 전인 단 1분 남짓한 시간 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방금 입력해놓고 어딜 찾아.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거야? 데이비드가 신경질적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려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저희 모두는 그 화면을 보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펠리컨 케이스 3개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가 놀랍도록 정밀한 그래픽과 데이터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고객님의 장비는 애초에 런던에서 저희 쪽으로 향하는 직항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런던 공항의 분류 오류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저희 인천공항의 실시간 수화물 추적 시스템과 항공사 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증한 결과 해당 화물은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거쳐 대체 항공편인 LH712편 화물칸에 적재된 상태입니다. 직원은 마치 시계를 보며 시간을 말해주듯 건조하고 정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에 본 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짐을 찾으러 다시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착 즉시 저희 통합 물류망을 통해 고객님께서 머무시는 호텔로 지연 없이 직배송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공항 수화물 배송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화물의 현재 고도와 예상, 도착 시간, 배송 담당자의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뻐끔거렸지만 단 한마디의 변명도, 비난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뒤통수를 망치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수십 장의 서류를 낭비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적 안개 속에서 몇 달을 허비해야 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은 그 치명적인 위기를 단 90초 만에 내일 오후에 배달될 가벼운 해프닝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일을 100% 완벽한 시스템으로 1분 만에 해결해버리다니.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안 가서 머리통을 정신없이 흔들어댈 뿐이었죠. 그야말로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바코드 하나를 찍는 유럽의 낡은 수동 시스템과는 궤를 달리하는 차원이었죠. 화물의 이동을 3차원으로 꿰뚫어보는 센서 기술, 공항과 항공사와 현장 인력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데이터 통합의 결과물, 수백 킬로미터의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오차율 0%에 수렴하는 정밀도로 돌아가며 위기조차 통제해버리는 압도적인 인프라의 폭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분야의 기술력이 정점을 찍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는 위대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이 한국인 직원들은 우리에게 동정을 표하지도 않았고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듯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일상적인 문제를 치워버렸을 뿐입니다. 그 지독하게 무심하고 완벽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얄팍한 선민의식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인천공항은 그냥 거대한 쇼룸이야. 외국인들 눈속임용으로 예산이란 예산은 다 쏟아부어서 지어놓은 과시용 세트장이라고. 그는 장비를 무사히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 영국인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이 먼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뿐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의 공항이 우수한 건 인정하겠으나 저 역시 데이비드의 말에 기꺼이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우리를 압도했던 수화물 추적 시스템과 물류의 기적이 그저 국가적 허세의 결과물이어야만 우리의 그 얄팍한 서구적 우월감이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영국 BBC의 시니어 리포터로서 전 세계를 누볐던 제게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가 영국의 인프라를 뛰어넘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이라는 특별 구역을 벗어나 진짜 도심의 대중교통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면 분명 우리가 익히 알던 아시아 특유의 그 혼란스럽고 낡은, 불결하고 마찰투성이인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심으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영국의 악명 높은 런던 지하철 역사의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죠. 절반은 고장 나 먹통인 터치스크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역별 요금 체계,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무조건 뱉어내고 보는 낡은 결제기, 그리고 그 옆에서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며 승객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불친절한 영무원들 말입니다. 런던에서 외국인이 표 하나를 끊으려면 기계와 한바탕 씨름을 하거나 끝도 없이 늘어선 매표소 줄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카드 결제는 안 되니 짤랑거리며 동전을 투입해야 하죠. 이런 데서 표 하나 끊으려면 또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 아시아의 대중교통 전산망이란 뻔하잖아. 데이비드가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억지로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과도하게 번쩍거리는 한국의 다국어 지원, 발권기들이 그저 관광객들을 위해 겉만 치장된 쓸모없는 깡통일 거라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오만한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데는 채 2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는 데이비드가 화면에 손을 제대로 대기도 전에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자동 전환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를 띄워주었습니다. 영국의 기계들처럼 뻑뻑한 버튼을 꾹꾹 눌러가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필요도 없었죠. 화면의 움직임은 최신 스마트폰처럼 매끄러웠고 도착지를 누르자마자 정확한 운임과 최적의 경로가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반신반의하며 영국에서 쓰던 비접촉식 카드를 갖다 댄 순간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맑은 비프음과 함께 결제가 승인되었습니다. 뭐지? 핀번호도 안 누르고 로딩 시간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그는 허탈한 표정으로 갓 발권된 티켓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롱을 쏟아내려던 그의 입이 멍하게 벌어졌고 그 기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촌스럽고 시대착오적으로 굴었는지 깨달은 듯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자랑이 아니었어요. 다국어 알고리즘과 비접촉식 결제망이 완벽하게 통합된 이 단말기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와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그저 역마다 깔려있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최첨단 국가에서 왔다고 자부하던 우리의 길을 꺾어놓은 것입니다. 기계가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낡은 습관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마저 이러한 압도적인 시스템을 갖춰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충격적인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이번에는 기묘할 정도의 정적이 우리를 덮쳤거든요. 런던 특유의 귀를 찢는 쇳소리, 코를 찌르는 지린내,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내지르는 고성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대한 반도체 클린룸 안에 들어온 것처럼 서늘하고 쾌적한 공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닫혀있는 스크린도어 너머로는 어떠한 위험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두 줄로 정렬해 있었죠. 이거 좀 소름 돋지 않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용해? 다들 어디서 감시라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숨막히는 통제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냐고. 데이비드는 그 압도적인 정연함을 억지로 인위적인 전체주의적 통제로 깎아내리려 발악했습니다.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유럽인인 척 굴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수작이었죠. 그는 승강장 천장에 매달린 정보 디스플레이에 적힌 14시 27분 도착이라는 안내 문구를 가리키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27분. 장난해. 지하철이 무슨 스위스 장인이 깎아 만든 시계인 줄 아나 봐. 내가 저기 자판기에서 탄산수나 하나 뽑아올 테니까 저 숫자가 얼마나 엉터리 가짜 정밀도인지 한번 보라고. 내가 지하철에 못 타거나 한국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는 여유를 한껏 부리며 승강장 끝에 있는 자판기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습니다. 영국의 열차 연착과 잦은 파업의 뼛속까지 길들여진 우리에게 대중교통 안내판의 분, 단위 도착 시간이란 그저 철도청의 희망사항이자 장식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시계가 정확히 27분을 가리키는 순간 바닥에 미세한 진동과 함께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열차가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의 출입문이 오차율 제로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런 젠장. 잠깐 문 잡아. 데이비드가 허겁지겁 탄산수 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닫히려는 문틈 사이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차 바닥에 나뒹굴 뻔한 그의 구겨진 셔츠와 당황한 얼굴, 그리고 당황했는지 침을 질질 흘리며 일그러진 얼굴은 한편의 저질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가 엉터리라고 비웃었던 그 숫자는 지독할 정도로 정확한 실제 데이터였고 이 매끄러운 질서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엉성하고 촌스러운 존재는 바로 방금 전까지 한국을 비웃던 데이비드 한 사람뿐이었죠. 그러나 경악스러웠던 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열차에 몸을 싣자마자 폭력적일 만큼 압도적인 인프라의 연쇄 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데이비드가 아까의 민망함을 무마하려 급하게 런던 본사로 대용량 영상 파일을 전송하겠다며 노트북을 열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끊기고 터지기를 반복하며 속을 썩이던 공용 와이파이가 맹렬하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무려 수 기가바이트의 파일을 단 몇 분 만에 집어삼키듯 업로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일까?
이렇게나 빠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와이파이는커녕 전화통화조차 제대로 안 터지는 영국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괴물 인프라였어요. 온도와 습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 공조 시스템은 어떻고요? 덕분에 객실은 개인용 객실처럼 매우 쾌적했고, 좌석마다 완비된 무선 충전 시스템은 우리의 빈사 상태인 장비들을 조용히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 위에 달린 LCD 디스플레이는 다음 역의 환승 구간이 어느 칸에서 가장 가까운지, 심지어 실시간으로 환승 열차의 위치가 어디인지까지 그래픽으로 쏟아내고 있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 안내 방송, 환승 체계 중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람의 진을 빼놓는 그 수많은 마찰들이 이곳에서는 공공 데이터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을 통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통, 결제,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이동이 일상적인 층위에서 이토록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역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영국의 역량은 밑바닥일 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 열차의 객실 안에 완벽한 인프라를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역사적 아이러니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차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영제국입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의 심장소리를 뿜어내며 세계 최초로 철도를 깔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리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호령했던 우월한 지배자.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철도 위에서 세계의 표준을 만들며 오만하게 군림할 때 이 나라는 뼈아픈 식민 지배의 수탈을 겪고 전쟁으로 모든 기반 시설이 잿더미가 되었던 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흐른 지금 기차를 처음 만들었다는 그 잘난 제국주의 국가의 엘리트 리포터가 한때 식민지였던 나라의 평범한 지하철 안에서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짓눌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60년이 넘는 세계 최장 역사를 자랑한다며 뻑이지만 현실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쥐가 돌아다니며 시도 때도 없는 파업과 고장으로 악명 높은 영국의 런던 언더그라운드.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전 역사의 100% 스크린도어를 갖추고 객실 내 오직 초고속 통신망이 혈관처럼 흐르며 분 단위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세계 최정상의 정밀도를 일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혹한 식민 지배를 겪었던 피지배 국가가 자신들을 내려다보던 제국주의 열강의 수준을 이토록 완벽하게 압도하고 추월해버린 사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이자 유일합니다. 과거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서구의 철도 기술을 수입해다 쓰기 바빴던 나라가 이제는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집어삼키고 발전시켜 원조 국가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며 모빌리티 혁명의 최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 그 통쾌하고도 위대한 역사적 역전극의 결과물 한가운데에 앉아있자니 영국인으로서 뼛속까지 박혀있던 알량한 자존심은 처참하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데이비드는 이러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죠. 공항철도니까 이러는 걸 거야. 국가의 관문이니까 이 악물고 관리하는 거라고. 외국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야. 시내 한가운데에 떨어지면 분명 다를 게 뻔해. 데이비드는 여전히 방어 기제를 작동시켰지만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초반에 그 오만했던 기세는 이미 한참 꺾여 있었습니다. 그의 빈약한 변명은 도심으로 향하는 환승 구간에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복잡한 환승 통로를 걷던 중, 팀원 중 한 명의 가방 옆 주머니에서 꽤 비싼 고속보조 배터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지만 우리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죠. 런던의 빅토리아역이나 파리의 북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1초도 안 돼요. 누군가의 발길질의 차이거나 누군가 그대로 주워가서 영원히 사라졌을 물건이었습니다. 서구의 대도시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줍는 자가 임자라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니까요. 주인이 뒤늦게 발견해도 주운 사람은 먼저 줍는 게 임자니까 새로운 주인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뻔뻔하게 응수하고 그대로 뒤돌아서는 게 상식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바쁘게 걸어가던 한 한국인 남성이 걸음을 멈추더니 너무나 무심한 표정으로 배터리를 주워 우리 쪽으로 내밀며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는 대단한 선행을 베풀었다는 티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우리의 당황 섞인 인사에 짧게 눈인사만 남기고 자신의 길을 방해받았다는 약간의 귀찮음이 섞인 발걸음으로 다시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건조하고 평범한 태도가 오히려 제 명치를 더 강하게 찔렀습니다. 이 나라의 첨단 인프라가 미쳐 돌아가는 속도와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이기적인 서양인들의 상식과는 달리 사람들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거라는 거대한 사회적 신뢰가 굳건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한국이 놀라운 모습을 그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만한 편견을 닥치는 대로 깨부숴버리는 이 나라가 이젠 점점 무서워지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건 그저 시작이라는 듯 더 미친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벗어나 진짜 도심의 거리, 숙소가 있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도만 쇼룸일 것이라는 데이비드의 마지막 정신승리마저 무참히 짓밟혔으니까요. 길거리는 소름 끼치도록 깨끗했습니다. 영국처럼 밤새 술에 취한 이들이 뱉어놓은 오물이나 쓰레기, 더미, 산산조각 난 유리병이 뒹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가로수 옆에 놓인 스마트 쓰레기통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내부의 쓰레기가 넘치기 전에 스스로 압축을 진행했고 간판과 보행로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룰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한 블록을 지나고 두 블록을 건너도 그 미친 듯한 유지보수의 일관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이 많은 나라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시스템적 설계와 그것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암묵적인 도덕률이 결합된 서구 사회가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 차원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희극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숙소 근처 골목에서 마주친 작은 무인 편의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고가의 장비가 젖는 것을 막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선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식료품과 일상용품들이 아무런 잠금 장치나 방해물 없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미쳤군. 진짜 돌았어. 런던 외곽이었다면 이 가게는 1시간 안에 유리창이 다 박살나고 물건은 씨가 말랐을 거야. 저 우산은 왜 편의점 밖에 나와 있어? 그리고 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야? 영국이었다면 10분이면 누군가 다 훔쳐서 중고 마켓에 팔아넘겼겠지. 아무래도 한국은 자국의 치안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과대평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라이브로 취재해주지. 데이비드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진한 시스템의 붕괴를 예언하는 선지자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비를 피하는 20분 동안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낡은 사고방식에 갇혀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가방을 맨 학생들, 피곤한 기색의 직장인들이 수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고 셀프 계산대에서 직접 바코드를 찍은 뒤 스마트폰을 툭 올려놓고 결제를 마쳤습니다. 누구 하나 주머니에 물건을 숨기려 꼼수를 부리지 않았고 누구도 결제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스템은 인간의 이타심과 질서를 믿고 모든 빗장을 열어두었고 사람들은 그 굳건한 신뢰의 완벽한 무결점으로 화답하고 있던 거였죠. 도난을 막겠다며 매장 곳곳에 수십 대의 CCTV를 달아놓고도 모자라. 결국 진열장마다 흉측한 자물쇠를 채워 손님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영국의 대형 마트들이 머릿속을 끔찍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국은 불신 비용을 지불하느라 편의성 자체를 포기했는데 이 나라는 무인 결제와 재고, 관리라는 첨단 AI 시스템이 온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양의 그 잘난 개인주의와 자유가 이 압도적인 질서 앞에서는 그저 통제 불가능한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비칠 뿐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잦아들 무렵 우리는 그 무인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이 동네가 유독 부자 동네라서 치안이 좋은 거겠지. 다른 지역으로 가면 뻔할 거야 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초반에 그날 선 콧대나 확신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변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애처롭기까지 했죠.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동조하는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훈장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파업, 연착, 불친절, 절도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멍청하고 후진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걸어 숙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이 평범하고 지루할 정도로 완벽한 일상들은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서구 중심의 낡은 세계관을 소리 없이 하지만 아주 잔인하게 도륙내고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입 밖으로 내어 인정하기는 죽기보다 싫었지만 제 안에서 굳건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만큼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역시나 완고했고 도저히 한국을 인정할 생각을 안 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북촌의 가파른 골목을 오르던 데이비드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건 미친 짓이야. 하루 종일 그 빌어먹을 기계들과 완벽한 시스템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난방도 안 되는 나무 상자에서 자라는 건가? 그의 짜증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고즈넉한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 한옥 숙소가 어둠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죠. 솔직히 저 역시 속으로는 데이비드의 불평에 뼈저리게 동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피로에 찌든 육체는 당장이라도 푹신한 서양식 매트리스와 강력한 라디에이터를 원하고 있었어요. 이런 낡아빠진 목조 주택이 아니라 말입니다. 전통 가옥은 어쩔 수 없이 현대 가옥보다 훨씬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서양인의 오만한 잣대로 보기에 이 얇은 나무 기둥과 종이 문짝으로 이루어진 전통 가옥은 미학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실제 인간이 거주하기엔 끔찍하게 불편하고 미개한 공간일 것이 뻔하단 말입니다. 영국에서도 수백 년 된 전통 저택들은 언제나 살을 애는 외풍과 싸워야 하는 냉동고나 다름없었으니 아시아의 낡은 가옥은 오죽하겠냐는 확신이 있었죠. 신발을 벗으라고? 이 낡은 나무 바닥에 내 맨발을 대라는 거야?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안내문에 데이비드는 또다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는 마치 오염 물질이라도 밟는 듯 엉거주춤한 자세로 숙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가 투덜거리며 거실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그의 불평은 마치 마법처럼 뚝 끊겼습니다. 저 역시 양말 너머로 전해지는 감각에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묵직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국의 싸구려 라디에이터가 뿜어내는 건조하고 숨막히는 뜨거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전체를 밑바닥부터 덮이는 마치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근 것 같은 완벽한 열의 균형이었죠. 데이비드는 방금 전까지 미개한 나무 상자라며 조롱했던 그 바닥에 어느새 자신의 코트를 내팽개치고는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얼어붙은 허리를 바닥에 지지며 거의 신음과도 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방 안을 둘러보던 저는 벽면에 숨겨진 작은 터치 패널을 발견하고는 망연자실해졌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 뒤에는 각 방의 온도와 습도를 0.1도 단위로 제어하고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최첨단 스마트 온도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식되어 있었거든요. 문득 끔찍한 진실이 제 뒤통수를 강타했습니다. 한국의 이 온돌이라는 전통과학은 사실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영국의 벽난로나 라디에이터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몸에 최적화된 압도적인 열공학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전통의 최첨단 기술을 이식해서 더욱 현대 가옥을 압도하는 완벽하게 편리하고도 아늑한 집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나 우리 서양인들은 단지 이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그 조악하고 건조한 난방 방식이 세계의 표준인 양 전통 가옥은 무조건 형편이 없다며 궤변을 일삼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런던의 유서 깊은 빅토리아 시대 저택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 대영 제국이 전 세계의 부를 긁어모으며 오만하게 군림하던 그 화려한 시절에도 정작 런던의 시민들은 집 안에서조차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벽난로에 아무리 엄청난 양의 석탄을 쏟아부어도 발생한 열기의 80에서 90%는 굴뚝을 통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고 방 안은 숨이 막히는 유독한 매연으로 가득 찼으며
벽난로 앞을 단 3발자국만 벗어나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원시적이고 미개한 구조였습니다. 서양의 건축은 그저 두꺼운 돌벽으로 추위를 막아내는 1차원적인 방어에 불과했죠.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매연을 마시며 두꺼운 모지 코트를 껴입고 집 안에서 몸을 웅크릴 때 이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을 방바닥 밑에 얇고 넓은 돌, 즉 구들장으로 순환시켜 열기를 가두고 바닥 전체를 데우는 완벽한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을 이용해 방 안의 공기 순환까지 통제하고 흙과 나무, 그리고 한지라는 자연 소재의 미세한 틈새로 집이 스스로 습도를 쾌적하게 조절하도록 설계된 이 압도적인 열역학과 환경공학의 결정체. 이것이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수백 년 전통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그렇게나 불평했던 한옥도 뜯어볼수록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저 유려한 처마의 각도는 단순한 미학이 아닌 고도의 천문학이었습니다. 하지의 태양 남중 고도와 동지의 고도를 정확히 계산해 한여름의 폭염은 차단하고 겨울의 햇빛은 방 안 깊숙이 끌어들이는 압도적인 태양광 제어 시스템이었죠. 대청마루는 또 어떻습니까? 앞마당의 뜨거운 공기와 뒷마당의 서늘한 공기가 만드는 기압차를 이용해 단 1와트의 전력 없이도 집 안을 식히는 유체역학적 천연 공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통풍도 안 되는 성체 안에서 헐떡일 때 이들은 베르누이의 정리와 같은 자연의 이치로 에어컨디셔닝을 누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저는 기둥을 더듬어보고는 숨이 턱 막혔거든요. 이 거대한 뼈대에는 부식되는 서양의 쇠못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무에 홈을 끼워 맞춘 결구법은 건물이 숨을 쉬게 하고 지진의 충격마저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완벽한 내진 공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움 앞에서 영국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국이 문명의 표준이 된 것은 그저 유럽의 위치에 석탄과 무력을 일찍 쥐었던 지리적 운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서구 언론은 한국의 눈부신 초고속 성장을 두고 서양을 모방한 우연한 기적이라 깎아내렸지만 그것은 철저한 헛소리였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였죠. 까마득한 과거부터 기하학, 열역학, 유체역학을 완벽히 통제하던 이 압도적인 지적 DNA가 현대 기술을 만나 폭발한 것뿐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장악한 한국의 반도체 혁명과 첨단 IT 인프라는 수백 년 전 쇠못 하나 없이 이 치밀한 한옥을 설계해내던 위대한 과학적 토대 위에서 피어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깊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 했으며 얇은 창호지 문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이 좀 따뜻하면 뭐해. 밖에서 발로 한번 차면 뚫릴 것 같은 이런 종이 문을 달고 어떻게 마음 놓고 자. 영국이었으면 하룻밤 만에 강도가 들어서 우리 장비를 다 털어갔을 거라고. 하지만 그의 그런 편집증적인 불안감조차 곧이어 처참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종이처럼 얇아 보이는 그 창호문 안쪽에는 육중한 방음. 유리와 함께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도어록이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애초에 이 동네 자체에 범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골목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보이지 않는 지능형 방범 CCTV와 촘촘한 보안망이 동네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서양의 집들이 높은 담장과 쇠창살, 날카로운 경고문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동안 한국은 사회적 신뢰와 첨단 보안망을 결합해 이토록 우아하고 개방적인 형태의 안전을 이미 일상으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방어막이 얇다고 해서 시스템이 취약할 것이라 착각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1차원적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더욱 놀랐던 점은 이렇게 늦은 밤이더라도 아직도 거의 모든 식당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영국은 해가 짐과 동시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식당들이 그대로 문을 닫지만 한국은 이렇게나 많은 식당들이 늦은 밤에도 정상 영업을 하는 걸 보면 한국의 미친 수준의 치안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우리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숙소 근처의 고기구이 식당으로 향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기와를 얹은 예스러운 식당 외관을 본 순간 저는 또다시 런던의 끔찍한 외식 문화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종업원과 눈을 맞추기 위해 20분을 허비하고 메뉴를 주문한 뒤 음식이 나오기까지 40분을 굶주려야 하며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고도 억지로 팁을 쥐어줘야 하는 그 피곤한 과정 말입니다. 한국의 식당도 겉보기엔 그저 낡은 노포에 불과했으니 당연히 비슷한 마찰을 겪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테이블마다 비치된 매끄러운 다국어 지원 태블릿 주문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크린을 몇 번 터치하자마자 영어로 번역된 메뉴와 고기의 부위,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가 직관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최적의 동선으로 훈련된 종업원들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순식간에 불판과 반찬들을 테이블 위로 세팅해냈죠. 이 모든 과정에 불필요한 대화나 감정 노동은 1g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식당 안에서마저 그 내부의 주방의 재고 관리와 홀의 주문 시스템은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조차 혀를 내두를 수준의 데이터 연동으로 돌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걱정이 들더군요. 이곳은 고기 레스토랑인데 고기가 익어가며 냄새가 옷에 배이면 곤란해지거든요. 포멀한 셔츠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냄새가 배이면 일정이 꼬일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당황하며 냅킨으로 옷을 가리려 쩔쩔매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한 한국인 직장인이 아무런 말 없이 자신의 의자 밑에서 비닐로 된 수납 공간을 열어 보여주며 제게 앞치마 하나를 건넸거든요.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는 미소를 짓거나 대단한 선의를 베푼다는 듯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이 이방인을 쳐다보며 보내는 그 노골적이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을 해결해 주고는 다시 자신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런던의 식당이었다면 이방인의 서툰 행동을 보며 낄낄거리거나 조롱의 눈빛을 보냈을 텐데 이 짧고 건조한 배려는 제 마음에 이상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팁이나 보상을 바라는 천박한 친절이 아닌 타인의 당혹감을 덜어주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 사회의 조용한 이타심은 제가 알던 유럽의 개인주의가 얼마나 이기적인 껍데기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물론 고객의 편의성을 배려하여 앞치마를 구비해두는 한국 식당의 센스에도 감탄을 했지만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그것보다 배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테이블 한가운데 붉게 타오르는 참숯이 세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강탈해버린 것은 영롱한 선홍빛 쌀고기 위로 눈꽃처럼 새하얀 마블링이 촘촘하게 피어있는 최상급 한우, 그리고 테이블이 휘어질 듯 깔린 다채로운 색감의 반찬들이었죠. 뭐야, 돈을 내고 우리가 직접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거야? 서비스가 엉망이군. 데이비드가 투덜거렸지만 뜨겁게 달궈진 불판 위로 고기가 닿으며 치익하는 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고소한 육향이 폭발하듯 피어오르자 그의 불평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훈연된 참숯의 향이 고기 겉면을 바삭하게 코팅하는 동안 저는 홀린 듯이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눈을 번쩍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빨이 고기결을 파고들기도 전에 혀끝에 닿은 고기는 마치 최고급 버터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며 응축된 육즙의 쓰나미를 입안 가득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퍽퍽하고 질긴 로스트 비프나 소금과 후추로만 간을 한 채 오븐에서 딱딱하게 말라버린 밋밋한 고기 요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진하고 달큰한 감칠맛은 제 미각, 세포 하나하나를 폭력적일 만큼 강렬하게 두들겨 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펄펄 끓으며 뚝배기에 담겨 나온 짙은 갈색의 된장찌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식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한 숟갈 떠먹는 순간 서양의 맹맹한 수프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묵직하고 깊은 발효의 풍미가 식도를 타고 뜨겁게 흘러내렸습니다. 짭짤하면서도 혀뿌리를 기분 좋게 자극하는 은은한 매콤함, 그리고 흙과 자연의 생명력이 듬뿍 담긴 듯한 그 복합적인 국물 맛은 여독으로 찌든 내장을 단숨에 위로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이 먹는 방식을 곁눈질하며 손바닥만 한 싱싱한 상추 위에 기름진 고기 한 점과 알싸한 마늘, 그리고 짭조름한 쌈장을 듬뿍 올려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은 완벽한 맛의 교양곡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완벽하게 잡아주었고
발효된 쌈장의 깊은 감칠맛과 마늘의 톡 쏘는 변주가 어우러져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의 요리 안에서 단맛, 짠맛, 매운맛, 고소한 맛, 그리고 신선한 식감까지 이토록 기가 막힌 밸런스로 통제할 수 있다니 영국 음식 특유의 단조롭고 무거운 맛에 갇혀있던 제 미각이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 기분이었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한국의 식문화가 원시적이라며 핏대를 세우던 데이비드는 어느새 양볼이 터져라 쌈을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쌈장이 우스꽝스럽게 묻어 있었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젓가락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국 신사의 고상한 테이블 매너 따위는 이미 이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맛의 향연 앞에서 무참히 박살 나버린 것입니다. 그의 오만한 입술은 이제 한국을 조롱하는 대신 그저 눈앞에 한우와 김치를 허겁지겁 씹어 삼키는 데만 온전히 받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저는 허수음과 함께 이 나라가 가진 문화적 저력에 다시 한번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한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날의 진짜 위기는 식사가 끝난 뒤에 잠시 산책을 하며 소화를 할 때 찾아왔거든요. 갑작스럽게 제 뱃속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경고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음식 탓인지 아니면 음식을 너무 급하게 많이 먹었는지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런던의 한복판에서 배탈이 났다는 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과 같았기 때문이죠. 공중화장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있다 해도 동전을 넣어야만 간신히 열리는 부서진 문, 마약 투약자들이 버리고 간 주사기, 끔찍한 악취로 가득 찬 지옥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런 경우 그냥 근처 풀숲에서 뱃속의 악마의 덩어리들을 그대로 분출해버리고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바지를 다시 올려버리는 게 최선의 해결책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여긴 외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동료들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하라고요?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든 근처 지하철역이나 상가에 들어가 사정이라도 해볼 요량이었죠. 식당을 막 나섰을 때 눈앞에 보인 작은 공용 건물에 화장실이라는 픽토그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위생 상태를 각오하며 거의 반쯤 눈을 감은 채 그곳으로 돌진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지린내 대신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퍼져나왔고 춥고 축축한 영국의 화장실과는 달리 완벽한 온습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도 청결한 상태였습니다. 세면대에는 물기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칸마다 첨단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긴급 상황을 위한 비상벨과 여성을 위한 위생용품 자판기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사회가 말로만 인권과 복지를 부르짖으며 정작 시민들이 생리적인 현상 앞에서 길거리에 짐승처럼 전락하는 것을 방치할 때 한국은 평범한 공공 인프라를 통해 시민의 가장 취약한 순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기 위에 앉아 식은땀을 닦아내며 저는 극심한 안도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를 조롱하며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대영 제국의 자존심이 이 작고 완벽하게 관리된 공중화장실 안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인간이길 포기한 짐승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고 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었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우리 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식을 누구보다 잘 먹었던, 그야말로 개처럼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었던 데이비드는 여전히 고기 냄새가 너무 났다느니, 길거리가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다느니 하며 허세 섞인 불평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이미 온돌방의 그 완벽한 휴식을 향해 쟁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이 나라를 조롱하면서도 육체적으로는 이 나라가 제공하는 편리함과 안락함에 소름 끼칠 정도로 깊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데이비드의 불평에 장단을 맞춰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는
제가 그렇게 깎아내리려 안달했던 이 낯선 나라의 인프라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가 우리를 굴욕과 위기로부터 안전하게 구원해 주었다는 묵직한 사실만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수치심. 그리고 이 나라가 제공하는 시스템의 품에 이미 깊숙이 기대버리고 말았다는 지독하게 불편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광화문 광장에서의 촬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며칠 동안 이 나라의 압도적인 인프라와 매끄러운 시스템에 몸을 맡기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양인 특유의 그날 선 경계심이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탓이었습니다. 그 기만적인 평온함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때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잠깐, 내 펠리컨 케이스 어디 갔어? 아까 벤치에 뒀던 메인 백업 드라이브가 들어있는 그 가방 말이야. 데이비드의 새된 비명이 광장의 소음을 뚫고 제 고막을 찢었습니다. 커피를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벤치 위에 올려두었던 검은색 카드 케이스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발밑에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케이스 안에는 단순한 고가의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가 한국의 인프라에 처참하게 박살나며 카메라에 담았던 모든 진실, 무려 4TB에 달하는 4K 원본 영상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날아간다는 것은 이번 한국 취재가 완벽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고 런던 본사로 돌아간 제 커리어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거 봐, 내가 뭘 했어. 이 나라도 똑같아.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속은 시커먼 도둑놈들. 소굴이라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남의 짐을 들고 튀어? 런던 뒷골목이랑 다르게 뭐야? 데이비드는 얼굴을 붉히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악다구니는 예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어떻게든 이 나라의 탓으로 돌려 빠져나가려는 벼랑 끝에 몰린 쥐의 절망적인 발악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이 상황은 이미 종결이었습니다. 사각지 대투성이인 낡은 CCTV, 분실물 접수장을 작성하느라 반나절을 허비하게 만들 무기력한 경찰, 그리고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득으로 삼는 거리에 널린 소매치기들. 런던의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데이터는 이미 어느 전당포로 팔려가 영원히 포맷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근처의 파출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열며 저는 영국의 그 불친절하고 관료주의적인 경찰들의 뚱한 표정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젊은 한국 경찰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다국어 동시 번역 앱이 켜진 태블릿을 꺼내 들며 침착하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실 위치와 시간을 설명했고 속으로는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서류상으로만 남을 무의미한 요식행위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신의 모니터를 우리 쪽으로 돌려 스마트 치안 통합 플랫폼을 실행하는 순간 제가 알던 서구의 얄팍한 상식은 또다시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경찰이 광장의 시간대와 위치값을 입력하자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주변 CCTV 화면이 지능형 영상 분석, 알고리즘과 연동되어 하나의 입체적인 맵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영상을 녹화하는 멍청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벤치 위에 놓인 우리의 하드케이스는 이미 시스템에 의해 주인 없이 방치된 이상 물체로 붉은색 테두리가 쳐져 식별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가 내 가방을 들고 가잖아. 저 도둑년. 화면 속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가방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자마자 데이비드가 승리감마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얄팍한 환희는 채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AI 시스템은 그 여성의 이동 경로를 주변 카메라들을 통해 끊김없이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향한 곳은 어두운 골목이나 도망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근처 지하철역으로 걸어 내려가더니 망설임 없이 영무실 창구에 우리의 케이스를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방치된 위험 요소 혹은 누군가의 소중한 분실물을 가장 안전한 시스템의 품으로 자발적으로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현재 광화문역 유실물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통해 건조하게 번역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출소에 들어선 지 고작 1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국 경찰이 CCTV 열람 권한을 요청하는 서류의 첫 페이지를 채우기도 전에 한국의 실시간 도시 안전망과 시민의 압도적인 도덕성은 우리의 잃어버린 목숨줄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우아하게 건져 올려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대의 카메라가 거리를 감시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억압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밀한 AI 기반의 위치, 추적과 이상 상황 감지 시스템이 이토록 눈부신 효율을 낼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물건을 탐내지 않고 타인의 위기를 돕는 이 나라 시민들의 거대한 신뢰 자본이 인프라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모니터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도둑들의 나라라며 악을 쓰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백지장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변명도, 조롱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항상 조롱으로 상황을 지배하려 했던 그가 자신이 그토록 깎아내렸던 현실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침묵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케이스를 되찾아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본사의 저녁 뉴스 티저 시간에 맞춰 이 방대한 데이터를 당장 전송해야만 했습니다. 500GB가 넘는 영상을 30분 안에 런던으로 보내는 것은 영국 본사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끊어지는 선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끔찍한 작업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텔 벽면의 랜선에 노트북을 연결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상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화면 중앙의 전송 진행률 막대가 마치 스톱워치의 초침처럼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깨지거나 서버가 응답을 멈추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초고속 통신망은 그 거대한 데이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 15분 만에 런던의 서버로 때려 박아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 폭력적일 만큼 견고한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가 목숨 걸고 찍은 진실이 어떤 지연이나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호텔방의 와이파이가 영국 BBC 본사의 영국 최고 기술이 들어간 와이파이보다 빠르고 안정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야말로 한국은 물질적인 분실을 막아낸 치안망에 이어 우리의 서사적 진실까지 이 나라의 기술력은 우리의 바보 같은 실수를 전부 구원해준 것입니다. 영상이 전송되고 잠시 후 런던 본사의 데스크 편집장 리처드에게서 화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봐, 영상 퀄리티는 좋은데 내용이 좀 너무 깔끔하지 않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런 미래 도시 같은 완벽함이 아니라고. 잃어버린 가방을 시민이 찾아주고 AI 시스템이 그걸 10분 만에 추적해. 이걸 그대로 방송하면 영국 경찰과 우리 시스템이 등신 같아 보이잖아. 아니, 그런데 이거 진짜 사실은 맞아? 조작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 과연 영국 시청자들이 이런 꿈만 같은 상황을 믿기나 하겠어. 드라마도 이렇게는 안 만들겠어. 그냥 그 분실물 파트는 통편집하고 그냥 아시아 특유의 복잡하고 정신없는 네온사인 거리 위주로 다시 편집해. 우린 영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시청률도 지키고 말이야. 화면 속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서구 세계가 아시아를 바라볼 때 가지는 특유의 오만함과 불편함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세계관이 위협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 비겁한 태도. 예전에 저였다면 커리어를 위해 군말 없이 그의 지시에 따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 한국 취재를 좌천이라 여기며 이 나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는 데이비드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그 잘난 영국식 허세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우리 팀은 이 나라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파멸했을 것입니다. 저는 리처드의 오만함 속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며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리처드. 단 1초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의 화면 속 리처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영상은 있는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치안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덜어내고 거리를 왜곡한다면
그건 단순히 사실을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낡고 뒤처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인정하기 두려워 도망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회적 룰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니까요. 저는 제가 직접 보고 구원받은 이 진실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통화를 끊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적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창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는 무거운 안도감과 함께 평생을 지배해 온 낡은 자부심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남은 낯선 경외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영원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나라는 단순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을 넘어 문명이라는 단어의 척도 자체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